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권 되찾은 시간 1 마르셀 프루스트 미음사 19쪽 하루 종일 2번의 산책을 하는 동안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잠시 낮잠 자는 장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 조금은 지나치게 전원적인 처소에서 각각의 객실들은 녹음으로 뒤덮인 정자인 양 어떤 방의 벽지에는 정원의 장미가 또 어떤 방의 벽지에는 나무의 새들이 어쨌든 다른 것들로부터 떨어진 우리 곁에 와서 머무는 듯했다. 그것은 장미꽃이나 새가 정말 살아있다면 장미꽃은 꺾고 새는 잡아서 쇠장에 넣고 길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간격을 두고 그려진 오늘날의 거대한 실내 장식 개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은빛 배경 위로 온갖 노루망디의 사과나무들이 일본화의 기법으로 그 윤곽을 드러내며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에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오래된 벽지였다. 나는 정원의 아름다운 녹음과 출입문의 라일락꽃, 물가에 늘어진 커다란 나무들이 햇살에 반짝거리는 메제 글리지의 숲이 보이는 방에서 온종일을 보냈다. 내 방 창문에 이렇게 녹음이 가득하다니 정말 멋지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풍경을 즐겁게 바라보았고, 그러다 돌연 그 거대한 녹색 전경 속 단지 멀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타의 것과는 다른 짙푸른 빛으로 그려진 콩불의 성당을 인지했다. 종탑의 형상이 아니라 종탑 그 자체인 그것은 내가 보는 앞에 장소와 세월의 거리를 두며 녹음 한가운데 단지 완연히 다른 어두운 색조로 그려진 듯 내가 있는 방 창문 유리에 흔적을 새기려고 찾아왔다. 그리고 잠시 방을 나가면 다른 방향으로 향한 복도 끝에는 단순한 모슬린 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 붉은 빛의 작은 객실 벽지가 마치 선홍빛 띠처럼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라도 하면 금방 타오를 것 같았다. 벽지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산책하는 동안 질베르트는 내게 로베르가 자기를 멀리하는 듯 보이지만 다른 여인들 곁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마치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들에게서 몇몇 남성 친구들과의 우정이 불필요한 변명 같은, 또 대부분의 집에서 전혀 쓸모없는 물건들이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 성격을 띠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귀찮게 하고 있었다. 내가 탕송빌에 있는 동안 그는 여러 번 찾아왔다. 처음 그를 알고 지내던 때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삶은 샤를르스 씨처럼 그를 살찌게 하거나 둔하게 만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반대 되는 변화를 초래하여 기병장교의 경쾌한 모습을, 비록 결혼하면서 장교직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가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상태의 모습을 부여했다. 샤를르스 씨의 몸이 점점 둔해지는 동안 로베르는 물론 샤를르스보다는 훨씬 젊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이상형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한 행동만을 한다고 느꼈는데, 이는 마치 몇몇 여성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젊음을 간직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그래도 남에게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몸매라고 생각하고 이런 몸매를 위해 단호히 얼굴을 포기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마리엔 바트를 떠나지 않는 것과도 같다. 가로 닫고. 로베르는 동일한 악덕에 연유하는 반대 효과에 의해 더 날씬하고 더 민첩해졌다. 이런 민첩함에는 게다가 여러 다양한 심리적 이유가 있었는데 남에게 들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이고 싶지 않은 욕망, 자신에 대한 불만과 권태감에서 비롯된 흥분 상태가 있었다. 그에게는 몇몇 악명 높은 장소에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으므로 가상의 행인들의 악의적인 눈길에 가능한 한 가장 적은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 마치 돌격할 때처럼 재빨리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 질풍 같은 태도는 몸에 배었다. 어쩌면 그 태도는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누군가의 표면적인
대담성을 표현하는지도 모른다. 보다 완벽하게 묘사하려면 나이가 들면서 젊어 보이고 싶은 욕망이나 그들이 현재 영위하는 비교적 한가로운 삶에 비해 지나치게 지적인 인간이어서 자신의 능력이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항상 권태롭고 실증을 느끼는 인간의 초조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인간들의 한가로움은 무기력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 훈련이 인기를 누리면서부터 한가로움은 스포츠를 하는 시간 외에도 스포츠 형태를 취했고, 그래서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권태가 발전할 시간이나 자리를 주지 않는 그런 열에 들뜬 활발함으로 나타났다. 내 기억, 비의지적인 기억조차 알베르틴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다. 그러나 흐릿하고 별 의미 없는 다른 종류의 모방이라 할 수 있는 팔다리의 무의식적인 기억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그것은 마치 몇몇 무지한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듯이 오래 지속된다. 다리와 팔은 이런 마비된 추억으로 가득하다. 마비된 추억. 한 번은 질베르트와 일찍 헤어진 후 탕송빌 방에서 한밤중에 잠이 깼고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나는 알베르틴하고 불렀다. 알베르틴을 생각했거나 꿈을 꾸었거나 질베르트와 착각해서도 아니었다. 내 팔에서 깨어난 무의식적인 기억이 파리의 내 방에 있을 때처럼 등 뒤에 위치한 초인종을 찾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인종을 찾지 못하자 저녁에 우리가 함께 잠들 때면 흔히 그랬듯이 나의 죽은 여자친구가 내 옆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찾지 못한 초인종 끈을 그녀가 별 위험 없이 잡아당길 수 있도록 프랑스와즈가 내 방에 도착할 때의 시간을 계산하여 알베르틴 하고 불렀던 것이다. 전보다 훨씬 냉담해진 로베르는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친구들에게 이를테면 나에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반대로 질베르트에게는 연극을 한다 싶을 정도로 불쾌한 그런 과장된 감정을 연출했다. 그는 사실 질베르트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 아니, 로베르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내 거짓말을 했다. 그의 거짓말의 핵심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 이중적인 성격은 끊임없이 간파되고 있었다. 그래서 질베르트를 아프게 하면서 느끼는 실제 슬픔을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과장함으로써만 그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탕송빌에 도착하자마자 파리에서 그를 기다릴 예정인 그 고장의 모 인사와 일 때문에 다음날 아침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모 인사를 로베르는 그날 저녁 콩브레 근교에서 열린 저녁 파티에서 만나게 되었고 로베르가 방심해서 거기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모 인사는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하려고 고장에 왔다고 말하며 그동안은 파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로베르의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폭로하고 말았다. 로베르는 얼굴을 붉혔고 질베르트의 우울하고 도도한 미소를 보면서 실수를 잘하는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곳을 빠져나갔고 아내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서는 절망에 찬 쪽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녀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떠나는 걸 보며 자기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한 짓이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처럼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도 좋은지 묻고는 그 방에 들어가 일부는 실제로 슬픈 마음에서 일부는 이런 삶에 대한 흥분 상태에서 일부는 나날이 대담해져 가는 행동을 가장하면서 그는 오열을 터뜨리고 찬물을 끼얹고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얘기했고 때로는 병이 난 듯 마룻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질베르트는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어느 정도로 그를 믿어야 할지 또는 거짓말장애로 생각해야 할지 잘 몰랐고 하지만 대체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어쩌면 그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병으로 시달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예감으로 불안해했고 그 때문에 감히 그에 반하는 말도 못하고 여행을 포기하라고 청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나는 모렐이 왜 생루 부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파리든 탕송빌이든 집안의 자식처럼
또 베르고트처럼 대접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렐은 베르고트를 완벽하게 모방했다. 사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베르고트를 모방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저런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이상 최면술로 잠재울 필요 없는 몇몇 히스테리 환자처럼 그는 돌연 그런 인물로 변했다. 샤를르스 씨가 주피행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로베르 드 생루가 모렐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이미 보아온 프랑수아즈는 그것이 게르망트 가문에서 몇 대에 걸쳐 다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르그랑댕이 테오도르를 많이 도와준 것처럼 그토록 윤리적이고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인 그녀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게 된 관습이라고 믿고 말았다. 그녀는 모렐이든 테오도르든 언제나 젊은 남성에 대해 그는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는 신사분을 발견했답니다. 라고 말했다. 또 그 경우 사랑하고 괴로워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언제나 후원자였기에 그들과 그들이 빼돌린 미성년자 사이에서 프랑스와즈는 망설이지 않고 후원자에게 좋은 역할을 부여했으며 또 그들은 마음씨 착한 분이라고 판단했다. 프랑스와즈는 르그랑댕에게 여러 번 골탕을 먹인 테오도르를 주저하지 않고 비난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관계의 성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어린 녀석이 조금은 자기 몫을 해야 한다는 걸 이해했는지 저도 데리고 가줘요. 당신을 좋아해 드리고 비유도 맞춰 드릴 테니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정말이지 그분은 진짜 마음씨가 착한 분이어서 그분 옆에 있으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무모한 녀석이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너무도 좋은 분이고 그래서 나는 여러 번 테오도르의 약혼녀 자네트에게 말했죠. 얘야, 만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을 찾아가 봐라. 설령 방바닥에서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내게는 침대를 내주실 분이니까. 그 아이 테오도르를 무척 좋아하니 내쫓지는 않으실 거다. 물론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실 테고. 예의상 나는 현재 남프랑스에 살고 있는 테오도르의 성이 무엇인지 그 누이에게 물었다. 르 피가로에 실린 내 기고문에 대한 편지를 써보낸 사람이 바로 그였구나 하고 나는 그의 이름이 산일롱이라는 걸 알고 소리쳤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와즈는 모렐보다 생류를 높이 평가했으며 또 그 아이 모렐이 저지른 모든 짓에도 불구하고 후자께서는 결코 그 아이를 어려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도 착한 분이어서 커다란 불운이 닥치지 않는 이상 그런 짓은 결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류는 내게 탕성빌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고 또 내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기색은 없었지만 내가 온 것이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내가 한 말에 따르면 그녀가 저녁 내내 기쁨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그녀가 그토록 슬픔을 느꼈던 날로 내가 불시에 도착해서 그녀를 절망으로부터 어쩌면 최악의 상태로부터 기적적으로 구해주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생누는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내에게 납득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기는 하지만 아내만큼은 사랑하지 않으며 곧 그녀와 헤어질 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하고 그가 얼마나 거만한 태도로 또 속내를 털어놓는 투로 덧붙였는지 이따금 사를리라는 이름이 복권 번호처럼 로베르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게 그토록 애정을 증명해 보인 그 여인은 내가 질베르트를 위해 포기하려는 그 여인은 어떤 남자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녀 자신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어. 내가 그녀의 첫 번째 남자야. 그렇게 모든 남자를 거부한 걸 내가 아는데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때라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멋진 편지를 받았을 때 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분명 정신을 잃을 만한 일이었지. 그래도 가엾은 질베르트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더군.
질베르트에게는 뭔가 라셀과 같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사실 나는 그 두 여인 사이에 어떤 어렴풋한 유사성에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들 사이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어쩌면 얼굴의 몇몇 부분이 실제로 닮았다는 점에서 연유할지도 모르지만 가로 열고 이를테면 히브리 혈통에서 연유하는 것과 같은 질베르트에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았지만 가로 닫고 로베르의 가족이 결혼을 원했을 때 바로 그런 유사성 때문에 그는 재산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질베르트에게 더 마음이 끌린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유사성은 또한 질베르트가 이름도 모르던 라셀의 사진을 어쩌다 발견하고 로베르의 마음에 들기 위해 늘 붉은색 매듭을 머리에 달고 검정 벨벳 리본을 팔에 두르고 갈색 머리로 보이려고 염색을 하는 따위의 여배우에게 친숙한 습관을 모방하는데 그렇게 집착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질베르트는 자신의 슬픔 때문에 안색이 나빠 보인다고 느껴 수정하려고 했다. 때로는 그 수정이 도를 넘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 로베르가 24시간 예정으로 탕송빌에 오기로 되어 있던 날 그녀가 예전 모습뿐 아니라 보통 때와도 너무도 다른 기이한 모습으로 식탁에 와서 앉는 걸 보고 나는 내 앞에 테오도라 같은 여배우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게 그녀가 변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호기심은 비록 그녀가 무척 조심했지만 코를 풀었을 때 이내 풀렸는데 손수건에 묻은 온갖 빛깔들이 화려한 팔레트를 이루는 걸 보고 나는 그녀의 얼굴 전체가 칠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그토록 핏빛으로 물든 입술에 미소를 띠려고 했다. 한편 기차 시간이 다가오면서 질베르트는 정말로 남편이 도착할지 아니면 게르망트 씨가 재치 있게 그 본보기를 정해놓은 갈 수 없음 거짓말이 뒤따를 것임이라는 정보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었고 그러자 분을 바른 뺨을 보랏빛 땀으로 창백해졌고 눈 언저리에는 거무스레한 무리가 졌다. 아 그런데 하고 로베르는 예전의 자발적인 다정함과는 대조적인 의도적으로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알코올 중독자와 변조한 배우의 목소리로 말했다. 질베르트의 행복한 모습만 볼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줄 수 있어. 나를 위해 그렇게나 많은 걸 했는데 넌 알지 못할 거야.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불쾌한 건 역시 그의 자만심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질베르트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자만했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를이라는 말은 감히 하지 못했지만 바이올리니스트가 그에 대해 가졌다고 믿는 사랑에 대한 상세한 일들을 늘어놓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날조되지는 않았다. 않았다 해도 최소한 과장되었음을 생루 자신도 알고 있었다. 샤를리는 나날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로베르는 내게 질베르트를 맡기고 다시 파리로 떠났다. 아직 탕송빌의 체류 중이므로 이야기를 조금 앞당겨 보면 한 번은 파리의 사교계에서 먼 발치로 로베르를 볼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대화가 매우 생기있고 매력적이어서 과거가 떠올랐다.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점점 더 자기 어머니를 닮아갔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또 어머니의 완벽한 교육 덕분보다 완성된 경지에 이른 그의 우아하고 도도한 태도가 조금은 과장되고 경직되어 보였다. 게르망튼의 사람들 특유의 그 꿰뚫는 시선은 자신이 통과하는 모든 장소를 검열하는 듯 보였지만 그럼에도 일종의 습관이나 동물적 특성에 의해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검열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게르망트의 어느 누구보다 훨씬 그의 고유한 빛깔이 움직이지 않을 때조차 대낮의 햇살이 단단하게 굳어진 금빛 빛깔이 그토록 기이한 깃털 같은 인상을 주어 그를 어떤 희귀종의 새로 만들었으므로 조류 수집을 위해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더욱이 새로 변한 그 빛이 움직이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면 이를테면 내가 참석한 파티에서 로베르트 생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면 그는 조금은 깃털이 뽑힌 금빛
도가머리에 비단결 같은 머리칼을 도도하게 쳐들고 인간의 동작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보다 유연하고 오만하며 교태를 부리는 듯한 목 동작을 했으므로 사람들은 그 생동작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과 일부는 사교적이고 일부는 동물학적인 모습에 감탄하는 마음과 더불어 자신이 푸브르 생제르맹에 있는지 아니면 식물 안에 있는지 또는 대기족의 샬롱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새가 새장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제 뾰족한 부리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게르망트, 그 새 같은 우아함으로의 온갖 회기는 새로운 악덕에 사용되었고 또 그 악덕은 그런 새의 우아함을 이용하여 태어남을 유지했다. 이런 새의 우아함을 이용할수록 그는 점점 더 발자크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해져 갔다.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하면 새의 쥐적임도 깃털 못지않게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위대한 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온갖 미사여구를 구사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게르망튼의 사람들의 태도를 모방했다. 그러나 뭔가 정의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점이 그 태도를 단번에 샤를르스 씨의 태도로 바꾸게 했다. 로베르가 끊임없이 말하는 사랑으로 말하자면 비록 그 사랑이 현재로서는 그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지만 물론 샤를리에 대한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 남성이 가진 사랑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 그가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에 대해서는 항상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우정을 육체 관계로 잘못 해석하거나 하나의 증명된 관계가 다른 관계를 배제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만나 X의 정부는 나도 아는 여자라네 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이름을 대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전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인이 우리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켜주는 경우는 드물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더불어 그 여인을 배신한다. 샤를리스 씨로부터 생루가 물려받은 사랑의 유형은 그런 성향을 가진 남편이 보통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반 법칙이지만 게르망튼의 남성들은 거기서 예외적인 경우를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런 취향을 가진 남성들이 반대로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저런 여성과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아내를 절망에 빠뜨리곤 했다. 크루부아지의 사람들은 그 취향을 보다 현명하게 행사했다. 젊은 크루부아지의 자작은 세상이 존재한 이래 동성의 인간에게 끌리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성향이 악마로부터 왔다고 믿고 그에 맞서 싸웠으며 매력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들도 만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촌 중 하나가 그 성향이 꽤 널리 퍼져 있다고 알려주고 그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호의까지 베풀었다. 이 내용은 몇 권인지 앞 권의 책에서 나왔던 것 같죠? 그러자 쿠르부아지에는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애를 낳는 일에도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어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파리에서 가장 화목한 부부의 예로 인용할 정도였다. 생루 부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로베르가 성적 도착에 만족하는 대신 전혀 쾌락도 느끼지 않는 여러 명의 정부를 부양함으로써 아내를 극도로 질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렐은 피부색이 지독히 검었으므로 햇빛이 그림자를 필요로 하듯 생루에게 필요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토록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의 금발에 피부가 하얗고 지적이며 온갖 매력을 부여받은 대기족이 흑인에 대한 은밀한 취향을 남몰래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로베르는 자신의 사랑과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랑에 대해 결코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그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난 몰라 하고 얼마나 무관심한 투로 대꾸했는지 외알 안경을 다 떨어뜨릴 정도였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내 친구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고 충고하지. 난 군인이고 그게 전부야. 그런 것들은 내 관심 바뀌고 더구나 난 발칸 전쟁에 전념하고 있으니 말이야. 너도 전에는 전투의 어원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난 너에게 물론 다른
매우 다른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곧 전형적인 전투, 이를테면 우름 전투와 같은 대규모의 측면 포위전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었지. 그런데 발칸 반도에서의 전쟁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룰레부르가스 전투는 여전히 측면 포위인 울름 전투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그런 거야. 하지만 내가 암시한 일에 대해 말하자면 난 그런 종류의 시는 산스크리트어만큼이나 알지 못한다고. 로베르가 이렇게 무시하는 주제를 질베르트는 반대로 남편이 파리에 가고 없을 때 나와 얘기하고 싶어 했다. 물론 남편에 대해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거나 또는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라면 그녀는 그 주제를 얼마든지 상세히 다루고 싶어 했는지 거기서 로베르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변명을 보았거나 또는 로베르가 그 주제에 관해 그의 아저씨처럼 지독하게 침묵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고 비방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분열되어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이 모든 이들 중 샤를리스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마도 로베르는 질베르트에게 샤를리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바이올리니스트가 가르쳐 준 것을 이런저런 형태로 되풀이하지 않고는 못 배겼을 것이다. 그런데 샤를리는 자신의 옛 은인인 샤를리스 씨를 계속 증오하고 있었다. 질베르트가 이런 대화에 애착을 보였으므로 나는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대화로서 예전에 그들이 학교 친구였을 때 질베르트를 통해 처음 알베르틴의 이름을 들었으므로 알베르틴에게 그런 취향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질베르트는 그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줄 수 없었다. 게다가 그것은 오래전부터 더 이상 내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기억을 상실한 노인이 이따금 죽은 자식의 소식을 물어보듯 나도 기계적으로 그녀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었다. 신기한 점은 비록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베르틴이 좋아했던 모든 사람들이 알베르틴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게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기에 나와 무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나와의 교제를 구하고 간청하고 구걸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알베르틴을 돌려보내주도록 봉탕 부인에게 돈을 제공할 필요도 없었으리라. 이런 삶의 반전이 아무 소용도 없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 나는 몹시 슬펐다. 투렌이 아닌 저 너머의 세계로부터 와도 별 기쁨 없이 맞이했을 알베르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한 젊은 여인 때문에 그러했다. 만일 그녀가 죽는다면 또는 내가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녀와 나를 가까워지게 하려고 했던 모든 이들이 내 앞에 몸을 던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사랑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마법이 풀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운명임을 가르쳐줄 경험에 의해 경험이 뭔가를 가르쳐준다면 치유되지 못한 채로 그저 그들에게 헛되이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뿐이다. 지금 내가 읽는 책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가로 열고 나는 로베르에게 우리는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라고 그가 말했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으며 어쨌든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가로 닫고. 발자크의 오래된 책으로 내 아저씨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내가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금빛 눈의 소녀라는 책이 있어요. 하지만 그 책은 부조리하고 사실 같지 않으며 조금은 아름다운 악몽 같아요. 어쩌면 한 여인이 그렇게 다른 여인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남자로부터는 그런 감시를 받을 수 없을걸요. 당신 생각은 틀렸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남성에 의해 정말 감금 상태까지 이르렀던 한 여인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었고 외출도 헌신적인 하인들하고만 할 수 있었죠. 그토록 마음이 선한 당신에게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겠네요. 마침 로베르와 나는 당신이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 아내가 당신을 치유해 줄 테고 또 당신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아니요, 난 성격이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확실해요. 게다가 난 약혼한 적도 있고요. 결혼까지는 결심하지 못했지만 가로 열고. 그리고 그녀는 내 우유부단하고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스스로 결혼을 포기했다. 가로 닫고. 알베르틴의 모험을 밖에서만 보는 지금 사실 나는 그것을 지나치게 단순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었다. 방에 올라가면서 완전히 보랏빛을 띤 창문 속 푸른 초목들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성당을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서글퍼졌다. 할 수 없지. 내가 그때까지 죽지 않으면 다른 해에 가보지 뭐. 라고 나는 내 죽음 외에 다른 방해물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말했다. 성당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 거기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오래 거기 계속해서 있을 것처럼 보였으므로 성당의 죽음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나는 질베르트에게 알베르틴의 얘기를 하면서 알베르틴이 여자애들을 좋아했느냐고 물었다. 오, 전혀 아닌데요? 하지만 당신은 예전에 그녀가 좋지 못한 취향을 가졌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요?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당신이 잘못 안 거예요. 오히려 젊은 남자들과의 연애 담만을 얘기했는걸요. 게다가 그 나이에는 멀리 나가지도 못했을 텐데요. 질베르트가 그렇게 말한 건 알베르틴이 내게 한 이야기에 따르면 질베르트 자신이 여자를 좋아하고 또 알베르틴에게도 제안한 적이 있어서 그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니면 가로 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삶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가로 닫고 내가 알베르틴을 사랑하고 질투했던 걸 알고 그래서 가로 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진실을 알 수 있지만 또한 진실을 너무 멀리 확대 해석해서 과도한 추측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추측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를 기대한다. 내가 아직도 질투를 한다고 상상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항상 씌울 준비가 되어 있는 눈 가리개를 내 눈에 선의로 씌운 건 아닐까? 어쨌든 질베르트의 말은 예전에 좋지 못한 취향에서 바른 생활과 바른 품행을 증명하는 보증서에 이르기까지 질베르트와의 관계를 거의 반쯤 고백했던 알베르틴과의 말과는 상반된 흐름을 쫓아가고 있었다. 알베르틴은 그 점에서 앙드레가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작은 그룹의 소녀들과 사귀기 전까지 나는 알베르틴을 방탕한 소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마치 가장 타락한 장소로 여기는 곳에서 사랑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숙한 소녀를 발견할 때 자주 그렇듯이 내 가정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런 후 역방향으로 다시 같은 길을 갔으며 그러자 처음에 했던 가정이 다시 사실로 여겨졌다. 하지만 어쩌면 알베르트는 실제로는 아니면서 그 방면에 경험이 많은 척하기 위해 또 처음 발베크에서 미덕의 매력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파리에서는 퇴폐적인 매력으로 현혹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또 내가 여성을 사랑하는 여인들에 관해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마치 대화 중에 프리에나 토폴스크 얘기가 나오면 잘 아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것처럼 말이다. 알베르티는 뱅테유 양의 여자친구와 앙드레 옆에서 살았지만 어쩌면 그들과는 어떤 방수벽 같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믿었으며 그러다 오로지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나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고 마치 작가와 결혼해서 교양을 쌓으려고 애쓰는 여인처럼 그러다가 마침내 내 질문이 질투심에 의해 유발된 것임을 알고 전에 했던 말을 취소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질베르트가 내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로베르가 그녀의 관심을 끄는 방향으로 끌고 가던
성적 접촉 중 그녀가 여성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녀와 결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다른 데서 쾌락을 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녀와 함께 집에서 쾌락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 어떤 가정도 엉뚱하지 않았다. 오데트의 딸과 같은 또는 작은 그룹의 소녀들과 같은 여성들에게 동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그토록 다양한 축적된 취향이 있어서 여성과의 관계로부터 쉽게 남성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서 지배적인 실제 취향을 정의하기란 무척 어려운 법이다. 질베르트가 금빛 눈의 소녀를 읽고 있었으므로 그 책을 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자기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읽으라고 준 책은 내게 꽤 생생하면서도 혼합된 인상을 주었는데 그러나 그 인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콩쿠르의 미발표 일기 가운데 한 권이었다. 콩쿠르의 미발표 일기 주석을 보겠습니다. 에드몽드 콩쿠르는 동생인 쥘드 콩쿠르와 함께 저술한 일기 문학적 삶의 회고록을 1887년에서 1896년 사망할 때까지 총 9권으로 발간했다. 프루스트는 일찍이 이 책에 대한 패스티시를 통해 섬세하고 재미있는 책이지만 예술적 창조보다는 일상적 기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고 평했으나 그의 문체만은 높이 평가했다. 모작과 잔문, 플레이아드에서. 그러나 보다 완성된 패스티시 프루스트의 표현에 따르면 통합의 비평은 되찾은 시간에서 발견되며 따라서 여기 게재된 글은 콩쿠르의 일기가 아닌 프루스트가 다시 쓴 콩쿠르의 일기다. 이 일기에서 콩쿠르는 과거의 기록인 회고록과 현재의 기록인 내적 글쓰기 사이에서 매일매일 기록하는 일기에 방점을 두어 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며 또 형용사나 동사를 명사화해서 사용하는데 프루스트는 이런 콩쿠르의 문체적 특징을 살려 잃어버린 시간에 나오는 베르디행 부부와 그 패거리들을 묘사하고 있다. 프루스트가 콩쿠르 아류의 문학을 기록문학이라 칭했을 만큼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와 탐미적 성향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단락이다. 그렇군요. 촛불을 끄기 전 내가 아래 옮겨 적은 단락을 읽었을 때 이전에 게르망트 쪽에서 예감했고 또 이번 체류 동안 확인한 나의 문학에 대한 재능 없음이 그 마지막 밤에 습관에 의한 마비 상태가 끝나면서 스스로를 판단해보는 출발 전날 밤에 마치 문학이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지는 못한다는 듯 덜 유감스럽게 보였고 동시에 문학이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게 생각되었다. 한편 책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내가 보았던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면 이제 곧 요양원에 갇히게 될 내 병약한 몸 상태가 덜 유감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은 기이한 모순 같지만 지금 책이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그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로로 눈이 감길 때까지 내가 읽었던 글을 여기 옮긴다.